저는 이제 진료를 볼 때 집에 갈 때 마음이 편하시냐 이렇게 많이 여쭤봅니다. 그 이유는 어떤 가족관계 같은 것들, 가족 갈등을 좀 지켜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밖에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도 집에서 편안하게 느끼신다고 그러면은 많은 부분들이 사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집에 갈 때 이제 마음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될 찬스가 아주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정신과적인 문제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연히 가정에 대해 갖고 있는 것은 되게 따뜻한 것들이죠.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거나 자녀를 키울 때는 되게 아끼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어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가족이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막상 우리가 어떤 맡고 있는 가족의 역할, 저를 따지면은 저는 집에 가면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아들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러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나는 오히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족들의 갈등이 생기거나 어떤 싸움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각자 개개인은 열심히 하지만은 가족들 내에서 문제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족 간의 적절한 거리는 어떤 것일까요? 가족들 간의 거리는 무조건 가깝고 친밀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하듯이 부부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다. 네, 그런 것들이 맞을까요? 많은 이제 부부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감정을 듣다 보면은 결국에는 외로움이란 감정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이제 부부고요. 자녀들도 있고 화목해 보이는 부부인데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결국에 듣다 보면은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황혼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졸혼이라는 걸 택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황혼 이혼에 겪는 경우는 갈등이 아주 이제 심화된 경우겠죠. 뭐 사실 이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식들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고요. 손자들 보기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황혼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싫다.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밖에 눈도 이제 좀 편하지가 않아서 결혼 생활은 도저히 못하겠는데 이혼은 못하겠다 하고 하는 분들은 졸혼이라는 것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졸혼은 이제 결혼을 졸업하다라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처음 시작된 거는 이제 2004년도에 일본 작가인 스기야마 유미코라는 분이 쓴 졸혼시대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따로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생기는 것이죠. 졸혼을 하든 아니면은 이혼을 하시든 결국에는 외로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남편하고 싸우지 않고 그런 자유로움을 택하는 대신에 결국에는 외로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졸혼을 하든 이혼을 하시든 아니면 부부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잘 같이 사시든 간에 꾸준한 노력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하던 것을 똑같이 이제 하려고 하면 결국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가족 환경의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이혼이나 졸혼 아니면은 뭐 불행한 가정 생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뭐 재미있는 통계도 있는데요. 지금 가사 분담에 대한 이런 가치관들은 사실은 점점 더 이제 우리가 서로 나눠서 해야 된다. 남성, 여성 구분 없이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점점 남녀 평등에 가까워진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사 분담 실태를 봤을 때는 거의 분담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여성분들이 훨씬 더 가사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말과 행동이 달라지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 18년도 자료고 이제 조금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점점 더 실제 분담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하면은 남자분들이 많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결혼 전에는 여자친구에게 매우 잘해주죠. 여자친구한테 뭐 어떤 일도 시키지 않고 뭐 데이트 코스도 다 짜오고 항상 좋은 얘기만 하고 칭찬만 해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순간 남자분들이 많이 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를 좀 원하게 되죠. 가족 내 대소사를 챙기게 부탁을 한다거나 부모님을 좀 자주 만나러 가자. 뭐 아니면 요즘엔 많이 안 하지만 제사 같은 걸 챙기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이제 부인에게 바라는 것들은 어떤 가정을 이제 꾸리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집안에서는 뭐 아기를 키우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제 이런 것들 보통은 이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바라본 어머니, 내가 이제 보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어머니의 상을 부인에게 투사를 해서 마치 부인이 어머니인 것처럼 그런 것들 요구하는 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고요. 어려운 부분들이 하나둘씩 생기게 되죠.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 남편의 정서적인 독립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을 하면은 실제 원래 가족에서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가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부인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맡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남편의 정서적인 독립이 어려워집니다. 점점 이제 그 아내의 심적인 고충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점점 부부 사이는 나빠지겠죠. 부인은 자녀들에게 매우 애정을 쏟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좀 고립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요. 부인과 자녀들은 매우 이제 강한 애착을 좀 보이게 되죠. 이렇게 가족이 이원화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에게도 또 악영향을 좀 주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사이가 좋은 것은 좋지만은 애착이 너무 강해져서 자녀들에게 어떤 독립의 기회를 좀 뺏을 수도 있죠. 자녀가 뭔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어머니의 애착 관계가 너무 심하면 어머니의 말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녀의 독립을 좀 늦추거나 아니면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남편이 본인의 역할을 좀 잊고 부인에게 이제 어머니 상을 투사하기 시작하면은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부인과의 갈등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오랜 부부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간단하게 통계를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부부 관계 만족도를 왼쪽 표에서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위에 있는 것들이 남성이고요. 일반적으로 어떤 연령이나 아니면은 시대를 불문하고 조금 더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크게 변하지가 않는 이런 것이고요.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연령별 부부 관계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들이 당연히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결혼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식은 내 것이라는 착각이라는 소재로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자녀는 어릴 때는 아주 사이가 좋고 자녀가 이제 부모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죠. 상당히 사이가 좋다가 결국에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자녀와의 갈등이 조금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뭐 아빠랑 결혼할 거야 아니면 아빠 없으면 못 살아 하는 딸들이 중학교 되면 아빠를 본 척도 안 한다. 말 걸어도 대답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날까요?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자녀가 부모를 봤을 때 보이는 양가 감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대상이나 사람에 대한 대립되고 모순된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1910년 스위스 정신의학자인 오이겐 블로일러가 처음 말한 개념이고요. 1913년에 프로이트가 사용을 하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퍼진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정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감정은 하나의 색깔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여러 색깔이 섞여 있는 그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정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지 단순히 너무 좋아한다, 100% 좋아한다, 아니면 또는 100% 싫어한다 이런 감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과의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들도 어떤 이런 좋아하던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런 청소년들이 양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조금 더 대처하기가 편할 겁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을 드리자면은 애증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양가 감정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자녀는 부모도 나와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양가 감정이 있죠. 자녀가 보면 무조건 좋고 잘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부담스러운 거 아니면은 뭐 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뭐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있고 맨날 누워만 있고 이제 이러면 그럴 겁니다. 그런 것들이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도 받아들이고 부모님들도 받아들이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어떤 자녀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할 때 어떤 순서를 바꿔보는 간단하게 순서를 바꿔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좋은 거를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속내를 얘기를 하죠. 넌 다 좋은데 이것 때문에 문제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지만요. 조금 더 순화시키자고 하고 순서만 약간 바꿔보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자녀분과의 관계를 매우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아빠처럼은 죽어도 안 돼. 우리 아빠가 술 많이 먹으니까 난 술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공격자와의 동일시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부모님을 이제 따라하게 되는 학습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도 똑같이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정상적인 발달에서 많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것들이 이제 학대가 있는 가정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아동학대는 한 가지 학대만 일어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 절반 이상은 중복학대, 그러니까 이제 신체학대든 정서적 학대든 방임이든 성적인 학대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그 다음에 이제 방임 이런 것들이 학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격자와의 내가 동일시를 할 수가 있구나. 내가 싫지만은 부모님을 따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난 잘해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양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알고 잘 대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듯합니다. 1930년대부터 하버드대에서는 인간의 행복이나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그런 것이 규칙이 있을까? 아니면 법칙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1930년대에 입학하신 학생들부터 종단 연구를 한 거죠. 그 학생들을 꾸준히 매년 인터뷰를 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런 것들을 지켜본 연구를 좀 진행을 하였고요. 결국에는 이제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더라. 인간관계에서 나오고 대상을 살아가는 것에서 그런 행복이 나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뭐 지위 같은 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아니고 인간관계와 가족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구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족들하고 우리는 대화가 너무 많아, 충분해, 이렇게 말하신 분들은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족 관계에서 대화는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이런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과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자신도 모르는 이제 가족 간의 기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게 없다, 아주 편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결국에는 자녀가 뭐 대학을 간다거나 어떤 또 직업을 가질 때 상당히 자기 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그거는 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기준을 갖고 이 직업은 좀 별로고 이 직업이 훨씬 좋을 텐데 저 친구는 왜 저걸 하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자녀가 어떤 이제 목표나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어떤 가족에 대한,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기대를 낮추면 그만큼 가족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